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명 엑스파일을 출처불명 괴문서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당이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엑스파일을 두고 여당보다는 야당 분위기가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을 키우는 쪽도 오히려 국민의힘 쪽입니다. 엑스파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니다,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통 크게 양보해라. 아니다, 소탐대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를 두고 원칙론과 연기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며칠째 당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정치권 상황 최가박당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죄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은 이 부회장의 생기를 미리 축하하고 광복절 사면 여부를 기대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 신경전 벌이고 있어요. 여권은 경선 연기로, 야권은 합당 문제로 서로의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해야 하나요? 그냥 가야 하나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상황 좀 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5명 나왔습니다. 네. 이틀째 300명대인데요.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걱정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이 전 세계 80여 개국까지 퍼졌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150여 건의 델타 변이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 성인의 80%가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이 10,000명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영국이 10,000명대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 1차 접종자가 2만여 명에 그쳤는데요. 대신 2차 접종자가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29.3%, 그리고 완료자는 8.1%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뜨겁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을 냈어요? 네, 이상록 대변인이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 엑스파일이 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불법 사찰. 네, 집권당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증거는 지금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선 경선기획당 공동단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가 민주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다라며 일종의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본인들 진영의 유력 주자에 대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진실 여부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라면서 이 출처가 민주당이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관망하고 즐기는 좀 분위기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엑스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이 있다고 그 존재를 언급한 장성철 시사평론가와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장성철 소장에게 아군이라면 문건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이 장성철 소장은 드릴 테니까 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또한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이 문건 공유를 제안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본인이 문건 공유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장성철 소장이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장성철 소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참 황당하다라고 비판했고 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다 할 입장은 없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엑스파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최근 상황에 피로감이 쌓이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관망합니다. 2460님께서 엑스파일 출처가 검찰 쪽이라면 불법 사찰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인지수사이고 또 검찰이 늘 즐겨하던 피의사실 공표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또 생각해보지 못하는 정치권 인물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튼 어찌 진행되는지 김재원 최고위원 모셔다가 자세한 내용, 엑스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6726님께서 엑스파일이면 어떻고 왁스파일이면 어떻습니까? 정치권 돌아가는 것이 참 거시기합니다. 현 시대를 한참 뒤처져 가고 있는 배지에 단 양반들 언제쯤 정신 차릴까 싶네요. 제발 시대에 맞게 정치를 좀 해주세요. 무슨 조선시대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과 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 간의 대리전이 이어졌는데요. 이른바 경선 연기파는 경선 흥행을 위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무려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유 발언을 신청한 사람들 대다수는 경선 연기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송영길 대표는 빠르면 오늘 오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언론이 보고 있는데요. 의총 뒤에 이 기자들이 결단 시점을 묻자 논의해보겠다면서도 아마 오늘 중으로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는 끝났고 최고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2828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사태로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엑스파일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번에는 대통령 시켜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제명했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의 제명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두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게 됐는데요. 하지만 탈당이 아닌 제명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양이원영 의원은 연좌제 성격으로 출당되는 것이다라면서 선당 후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전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337님께서 정치란 원칙과 지조가 있어야지 매번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서울시장 때도 그 선거 때도 인재를 당규 변경해서 오리알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아직도 얘기합니다. 6466님께서는 시험 공부 안 했다고 시험을 미루어지다니요. 선거 때 혼이 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군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켜야지요 얘기합니다. 5007님께서는 경선은 연기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에 좀 더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곧 복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일 모레 이 복당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꺼냈으며 빠르게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변진 최고위원께서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답니다. 네, 다만 시점이 못 박힌 것은 아니고요. 이 한기호 사무총장이 복당안을 올리는 대로 처리하자라는 것으로 이르면 내일 모레 늦어도 28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참 줄다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합당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이 합당 실무협상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 이재영 전 의원이 참여하고요. 이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 김근태 부대변인이 포진했습니다. 양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내대표로서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서 합당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 당명을 놓고 새 당명이 아니죠. 당명을 바꾸자 아니다 지키자 이걸로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권은희 의원은 2020년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통합 후에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이 나왔다라고 말했고요. 반면에 성일종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소소한 것에 연연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이 당명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소소한 것에 연연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 국회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에 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부여가 될 텐데요.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가가 별로 없어요. 1년에 2박 3일, 막 3박 4일. 추석이나 설 때, 그리고 여름에 잠깐 휴가 말고, 제대로 된 휴가를, 유급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5인 미만에서 또 여기서 적용이 되면, 이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네요. 네, 이 규모가 상당수가 있는데요.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 되는데 대체 공휴일법이 적용되면은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의결에 불참했고요. 이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 제 친구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름에 2박 3일 휴가의 전체입니다. 뭐 월차, 연차도 없고요. 특별 휴가도 없고. 네, 연장 근로한다고 돈도 더 받지 못합니다. 네. 이런 분들 그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이 좀 혜택을 소상공인과 그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법안이었으면 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금 성추행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해를 주장했습니까? 네, 어제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 오거돈 전 시장 변호인 측이 그 오거돈 전 시장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게 받기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이 부산시장 하신 겁니까?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 오거돈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이 성추행에 대해서도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기습추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거돈 전 시장이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이 부정적 심리적 반응이 뚜렷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이 오거돈 사건 피해자분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사건 이후 이 병원에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시장을 계속하겠다라며 떠들고 또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치매라니요. 좀 추합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조금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갑니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아이디어에 협조하고 싶다라면서 이 남북 간 대화 협력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 성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의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등 여러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우리 또한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한미 워킹그룹도 폐지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대화, 남북이 화해로 갈 때 좀 태클을 많이 걸었는데 조금 진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했어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연장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어렵습니다. 참. 미국은 그렇고요. 북한은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두고 이 미국의 백악관 이 제이크 설리번 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대화와 대결을 둘 다 준비하자 이런 얘기였었죠. 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찌 북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은 점주가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네, 이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라는 손님의 집요한 항의와 막말에 좀 고통받던 음식점 업주가 이 쓰러진 지 3주 만에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우튀김 한 개 때문에요. 네, 그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한 고객의 항의와 이 배달앱 쿠팡이츠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초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점주 A씨는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에 이 고객 B씨로부터 이 첫 번째 항의 전화를 받은 뒤 가게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날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을 시켰던 손님은 이 새우튀김 3개 중에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한 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 측은 중재 없이 이 소비자 항의 내용을 A씨에게 전달만 했는데요. 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은 뒤에도 앱 리뷰에 이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글의 댓글과 함께 이 별점 1점의 혹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소비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튀김 한 개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점주를 괴롭혔는데 쿠팡에서 점주도 고객 아닙니까? 근데 보호 전혀 안 해줍니까? 네, 이 논란이 되자 쿠팡이츠가 부랴부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 요구, 또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본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면서 갑질 이용자의 악의적 비난으로 피해를 받게 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면서 악성 리뷰에 대해 점주가 직접 해명하는 기능과 그 리뷰 블라인드 절차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쿠팡이츠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고객이 남기는 후기를 또 어떻게 일일이 조치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배영숙님께서 또 쿠팡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쿠팡입니다. 어제 안진걸 소장도 쿠팡이츠에서 점주들을 보호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몇 번 지적했는데요. 또 쿠팡입니다. 우혜진님,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 블랙 컨슈머도 문제지만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만 압박하는 쿠팡이츠가 더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바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번에도 또 문제였습니다. 쿠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총 35개국의 초등학생 5학년 만 10세 어린이 12만 8,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아동의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8.41점이 나와서 이 대만과 같은 31위였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뒤처진 국가는 네팔, 홍콩, 베트남 등 3나라뿐이었다고 하고요. 반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9.71점의 알바니아였고 이어서 9.48점의 루마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에는 대인 관계는 비교적 순위가 높았는데 학습 만족도, 안전한 환경 만족도, 자기 자신 만족도, 물질적 수준, 시간 사용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높은 경제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홍콩 등 이 동아시아 국가의 아동 행복도가 낮다라면서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제도가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이 주도적인 시간 활용을 막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제도를 꼽았는데 아무튼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닐 거예요. 경쟁적인 교육제도 너무 공부하고 시험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의 만족도 떨어뜨릴 만합니다. 좀 어른으로 미안합니다. 어른으로서. 조혜숙님께서 쿠팡 사과 반성 그만하시고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나스닥 상장하면 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 상장하면 답니까? 7572님께서는 미드 엑스파일 보면요. 이렇게 멀더와 스칼렛이 조사하면 진실은 다 밝혀지는데 마지막에 꼭 고위층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도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 갈까요? 안 돼. 김한나 씨. 네,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이 많은데요.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남사에서 오산 부근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수원 부근에서와 판교 분기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인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서종 부근에서 밀리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현재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간고속도로는 영천 방향으로 동영천 나들목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천터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문막 나들목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와 월곶 분기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복잡하시다고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빨리 가죠. 네, 정말 빨리 가네요. 네. 바쁜 정치 얘기 전에 멀더와 스컬리였습니다. 엑스파일의 남녀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스칼렛이라고 했어요. 제가 스칼렛 오하라를 좋아해가지고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 길게 하시대요. 길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오전 10시 반부터 했는데요. 네.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오후 1시 20분까지 했으니까요. 거의 네. 한 3시간 가까이 의총 진행했는데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네.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요. 좀 뜨거웠습니다. 네. 뜨겁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요. 민생을 놓고 그렇게 좀 뜨겁게 해야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놓고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온 거죠. 찬반 양론 토론에 예. 있어서.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연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흥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코로나 방역 이후에 이제 경선을 하는 게 맞다. 또 휴가철도 고려해야 되고 또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을 잡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네. 이제 경선 연기 반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만들었던 당헌당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또 당의 시스템 공천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규정을 바꿔서 한다라는 것은 공당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주진우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 지금 혁신과 변화를 얘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선의 유불리 어떻게 보면 당내 싸움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치열하고 팽팽하게 여야 그 안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 이거 계속됐으면 좋겠죠, 최영도 의원님? 저는 여야가 경선 날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뭐 이메일 하나 보니까 뉴욕의 미래 누구인가 이래서 뉴욕 시장 선거 예비 거기 선거를 뜨겁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똑같이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하면 이른바 역선택 논란도 없고 우리 뭐 전당대회나 또 민주당 전당대회 때마다 등장하는 역선택 논란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한 곳을 택해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여야가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저 전당대회를 똑같은 일정을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코커스를 네. 아이오와 코커스에 1월 초에 시작해서 두 번째는 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보스턴 위에 어디죠? 그게 갑자기 안 나네. 거기서 하고 UMC에서 뉴햄프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거든요. 미국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어차피 많은 부분 여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를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치하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뭐 비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당원에 가입이 없어요. 그렇죠. 당원에 가입이 그러니까. 없고 그날 이제 선거할 때 나는 민주당을 선호합니다 해서 가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다른데 사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 정당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유럽은 진성당원해서 실제 내가 정당원을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고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것도 이제 유럽의 정당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예. 그 코커스는 당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예. 프라이머리도 클로스드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냥 실제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정당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앞선 상황에서 굳이 이걸 연기하는 게 뭔가 싶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가 사실은 이전에 한번 여야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구조를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야 경선을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하면은 훨씬 그 비용이라든가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번 내가 땅에서 이런 이야기가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유불리를 떠나서 한 번쯤 지사 유불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가냐는 문제는 아닌 것 조금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제 여당의 후보는 정책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에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실제 다음 대통령을 할 사람들이 실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고 정책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와서 이제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감사를 또 심판회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선 자체의 여야가 생각하는 구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마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최영두 의원의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의총에서 경선 연기파, 예. 원칙파 어떤 목소리가 더 컸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 숫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경선을 연기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 측과 네.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토론을 했고요. 네. 한 12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네. 그리고 경선 연기 반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데 있어서 한 7명 정도 토론했고요. 저도 토론자를 가서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뜨거웠죠. 뭐. 8237님께서 네.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경선 연기면 이것만 봐도 경선 연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뜻 이렇게. 저는 뭐 관계없습니다. 지금 최영두 의원은 지금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한 발 나가려고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요.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선 얘기를 좀 더 안 하는가 보죠. 바로 넘어가시네요. 네. 아니, 국민의힘 물어볼 게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또 무엇 때문에 지금 또 여기서 뭐리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디죠? 이 지금 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 네, 내가 권익위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위하고 이 뭐 선출직들 면제부 주고 심판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민주당이 했으니까 해야 될 거 그거는 뭐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다 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솔선수범을 했으니까 계속 솔선했으면 좋겠다. 오늘 비례대표 두 분이 끝내 탈당을 안 하니까 윤미영, 양의원 두 의원 제명했어요 민주당이. 제명했다는 게 이게 봐주는 거죠. 비례대표 순위가 그렇습니까? 쭉 있는데 이 저 민주당을 건의를 실추시키고 민주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최 민주당 의원님. 의원을 했으면은 제가 최 의원님 말씀에 이거 정말 다른 비례대표 선거하도록 최 의원님에 해야죠. 대해서는 그런데 토를 잘 안다는데 예. 그 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전수조사 확실히 하고 조사받고 와서 얘기하면은 제가 받아두겠는데 아니,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면서 조사해야죠. 아니, 우리 얼마나 뭐. 어려운 가운데 지금 두 의원 오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그래서 의원들 2명 그래서 제명시키는 게 여당 얼마나 아픈 줄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이 책임 그만큼 무거운 그럼 것이고. 야당은 책임이 없나요? 야당은 그러면 하겠다고 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 더 제가 강한 것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는 좀 더 강한 좀 더 엄밀한 조사 방법을 하자.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벌써 딱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방법을 승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비례대표조차도 탈당 거부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좀 여당답게 항상 뭐 아니, 여당은 안 되면 야당 오늘은 좀 끌어들이고 마음이 하는데 안 야당도 드네요.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알아서 할 오늘 왜 테니까 그러냐면 너무 제가- 걱정하지 아니, 마시고 의총 현장에서 여당이 예. 두 윤미향 의원이나 양의원 형 신상 발언하는 거 들었는데 같은 의원으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요. 국민의힘에서 정당한 절차와 더불어서 이걸 조사를 받고 당연히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당연히 할 대해서 거고.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아니, 이게 국민의힘에서의 누가 내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아니 지금 해서 제가 했습니까? 지난번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마음대로 예, 예. 달려가서 아니, 부동산 지금 전수조사 국민권익위 결과 관련해서 가지고서 잠시만요. 반발하는 아니 제가 이걸 거아닙니까? 정리해야 돼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정리하시죠. 자, 박성준. 박성준 의원님. 예, 예.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감사원으로 왜안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 제가 왜 좀 자꾸 마무리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감사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꼼수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꼼수 이제 아니고 아이고 말을 그렇게 하시네 또. 아니 국민권익위로 갔는데 제대로 또 동의서도 제출 안 하고 지금 계속 지연 전략 한다고 제가 아이고, 처음에 지연 아마 전략 기억하실 아닙니다. 거예요. 이 지연 문제 전략 관련해서 아니고요. 국힘에서는 아마 지연 전략이고 뭔가 또 토를 달아서 계속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데 우선에 우리 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선당 후사라든가 부동산 의혹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여기까지 하는 하고 건데. 최영두. 네네. 자, 전수조사 해야죠. 이제. 전수해야죠. 네. 하고 이보다 더 강한 조사자 묻고 따블로 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더불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더 세게 나가면은 이제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좀 주도권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다가 말다가 이게 뭐 처음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조사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중진들도 딱 지금 반발하고 아주 난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저는 국민의힘도 특이의혹 빨리 조사해서 네. 과감하게 그렇게 처분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아니, 다음 주면 묻고 따블로 아니, 갑니다. 저 우리는. 주앵커 지난번에도 그 바로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지연 전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지연 다음 전략이 주에도 있어? 혹시 안 되면 요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요리조리 빠져가는 아니 모습인데 내가 다음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가 이 저 동의서를 안 냈는지 내가 밝히라 할게요. 제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도 근데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분이면 그런 그 모양인데. 명단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전수조사를 받고 아이고, 실행하고 그래요. 그거 단계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자, 않습니까? 여당이 좀 모범을 훨씬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야당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으로 직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렇죠. 뭐 언론 보도만 저도 보고 있는 셈인데 최재형 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누구나 우리 뭐 박 의원님 나 기대 안 하시겠지만 네. 아니 뭐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또 국민의 감사원장- 기대까지는 잘 몰라도 언론의 기대는 진짜 큽니다. 아니 국민의 기대가 있죠. 언론의 기대가 언론이 커요? 언론이 언론의 기대, 보수 언론의 기대. 언론이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언론이라는 것도 사실을 반영하는 그 기사화 본다면은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야 이런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그 경제성 평가 무슨 조작 관련된 무슨 감사와 관련한 보여주던 태도라든가 네. 또 실제로 그 강직한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있는 게 사실 특히나 그분이 그 해군 대한해협 전투인가요? 해전에 첫 승리했던 분의 자제분으로서 그런 선행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런 건데 최종 선택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왔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네. 과거에 2007년 대선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비케이크뿐만 아니라 이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서 네. 2002년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재형 감사위원장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가 떠오른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감사원장도 지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완주할 수 없다는 보수들의 판단에 의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타로서 대체제로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뭐 그 답변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은 뭐냐면 보수 측에서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각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은 국가 헌법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수장인데 그 정책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쳤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사정기관의 수장이 바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감사원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건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감사원장께서 무슨 명분이 있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 될 그렇죠. 테고.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이제 중요한 헌법적인 지금 헌법이 상당히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태라는 판단이 있었다든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당이 아니라 사실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 내부에 또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지사라든가 또 유승민 대표 또 또 우리 김태호 전 지사 또 새롭게 지금 하태경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홍준표 의원도 곧 들어오실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있죠. 황교안 전 총리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있어서 할 텐데 지금 이제 국민적 기대가 뭐냐면 이제 정권을 바꿔서 좀 한번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런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적인 어떤 여망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있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군 떠오르고 있죠. 민주당 역시도 지금 다양한 후보들이 다 나와서 국민적인 신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이미지, 업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감사원장으로서 올곧은 삶을 살았다.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업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줬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줬느냐 이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더불어서 내놓아야죠. 내가 나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전문가로서의 어떤 식견이 있을지언정 국가 통치자로서의 어떤 식견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엄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최재형 원장 자격이 있다. 아니 그 서슬 푸른 권력 아래서 감사의 원칙을 지켰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서슬퍼런 정권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무서워요? 아니 권력 가진 사람들이 털고 하는 거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 턴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아니죠. 윤석열 총장도 지금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또 파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남정호님께서 근데 감사원장님은 대통령 선거 나가시면 공약을 어떻게 하실까요? 대통령 공약보다 감사원장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9931님 최박 합창단인가요? 하모니가 끝내주네요. 그럼요. 하모니 하면
최영두, 박성준입니다. 그 서로를 또 존중하면서 또 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요. 윤석열 엑스파일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여당에서의 관심보다 야당에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최영두 의원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게 자꾸 이걸 두고서 커지니까 당사자가 이제 오늘 나섰지 않습니까? 난 그 문제는 정정당당하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 정도 사실은 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이 정도 엑스파일이 남아있었다면 온전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2년간. 그리고 윤 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 총장은 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크게 미운들 박혀갖고 네. 여러 가지로 참 검증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죠. 그런데 지금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 국민적 여망이라든가 이런 지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어떤 뉴스도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네. 봐야죠. 이제 정치는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면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죠.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본선을 쳐야 되는데 예선전은 뭐냐면 보수 후보 안에서의 이제 싸움인데 이것은 야당 안에 있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는 1부 리그다. 그리고 이제 본선은 또 기다려지는 거고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온전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이 이제 시작됐다. 과거에 검찰총장이었는데 왜 검증을 했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이 엑스파일 이거 자체가 아니라 검증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검증 절차는 지금 일부 리그 예선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검증. 하긴 말씀 맞습니다. 네. 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엑스파일 문제는 검찰총장에서 봐준 게 아니라 지난번에 탈탈 다 틀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전 5패 했지 않습니까? 5전 5패 다 틀고 하다가. 네. 검찰총장이었기 때는 이제 방패막이가 있었고요. 우리가 검찰이라는 해고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긴 했어요. 국가적 지도자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리고 과거에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07년 대선 과정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수 진영 안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내용이 2007년도에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검찰에서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치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과거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도 그렇고 공처도 그렇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검증하는 우리 내부 검증이 있겠죠. 그렇죠. 예, 국민적 토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상당히 국민들이 이런 식의 엑스파일이 뭐니 이야기하는 자체를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엑스파일의 거기 두 사람. 엑스파일은 야당 저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볼더 스컬리. 볼더 스칼렛. 네. 아유, 그 영화도 아니고 이런 엑스파일은 짜증납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예. 5328님께서 엑스파일이 있었다면 주 장관이 벌써 터뜨렸겠죠. 없습니다 얘기하시고요. 8998님께서 장성철 씨가 국힘에 준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국힘에서 공개하시고 거기에 맞는 검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거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버전이 지금 벌써 나왔더라고요.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누군가 나도 들은 이야기 많아요. 네. 예. 6726님께서 아따 이순신이 나오면 어떻고 이성계가 나오면 어떻고 이승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현명한 국민이 판단하면 그뿐입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엑스파일 문제가 지금은 뜨거운데 어떻게 돼갈지 어떤 버전이 또 나올지 보시죠. 여러 버전이 또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잖아요. 검증의 그럼요. 시간이잖아요. 네, 검증의 시간이죠. 이건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금방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 원칙을 하긴 했고 당명 문제는 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상단이 이제 양측에서 성일종 의원을 단장을 하고 국민의당은 근원희 원내대표를 단장을 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정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그 페이스북 언급이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양당의 통합은 기싸움도 지분 싸움도 아니다. 예,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석사논문을 한국의 정당통합연구라는 걸 썼거든요. 한국 정당통합을 썼기 때문에 당대 통합과 이제 흑수통합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4.7 보궐선거 이전에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합의가 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당대당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어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말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는 흡수통합이거든요. 사실은요. 지분이 인정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4월 7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취지대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명 문제가 조금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연치 않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다 국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이번에는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그 공동의 분모가 큰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국가경영 준비 자기가 제일 잘 돼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 이렇게 외치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통합하면 국민의힘당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나요? 그냥 국민의당, 국민당 이랬죠. 그런가요?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을 한 것은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정당의 폐해, 정당이 보여준 모습 많이 지쳐 있어 가지고 정당 아닌 당 이럴 수도 없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정당의 이름을 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당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모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아진다라는 거고 이제 결집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정당론의 대가를 만나가지고. 아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은 그 힘을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제 종착역이라는 뜻인 건데 힘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흘러가기만 할 것인지 모을 것인지 힘이 모이겠죠.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시너지가 좀 날까요? 관심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시너지가 있겠죠. 우선에 지금 국민의 당도 의원수가 있고 지금 어쨌든 기호 4번 아닙니까? 기호 4번이죠. 국민의당이. 네. 3번이 정의당이고. 네. 네네. 하여튼 2번하고 4번하고 당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있겠죠. 특히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기대. 지난번 사실 그 기대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서 우리 서울시 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합당 얘기 왜 안 나오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그 구조에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제 3대3으로 구성해서 하는 건데 항상 여기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을 야당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야당 몫으로 2대1을 줘버리니까. 열린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잖아요. 당이. 다른 당이긴 하잖아요. 집권 여당은 아니죠. 합당해서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안건 조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최영두 의원이 좀 묘수를 하나 알려준 것 같은데요. 민주당한테.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건 조정 절차를 전부 기피하고 있어요. 사실은. 7609님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당 통합 미명하에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요? 당은 뭐 그런 됩니다. 정당은. 5867님께서 당명 나왔네요. 국민의힘 이미 당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국민의힘 이미 당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당이네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방 바로.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고 그때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최영두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이 지도부에 있었으면 최고위원이었으면 다 끝냈죠. 아니, 누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 생활 해보니까요.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워낙 또 쟁점이 클 때는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 세력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지금 좀 여당이 한다는데 야당이 어떻게 이걸 반대하고 거기다 걸림돌을 내고 그러니까 당내 정치가 제일 힘들다면서요? 그 다른 그때 문제고요. 예전에 네. 보면은 국민의힘 아마 원내대변인 하셨지만 어떤 결정 사항 되면은 가서 당에 전체 회의에서 추인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그런 반복된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고요. 네. 그래요? 예,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희망 있는 뉴스로 희망 있는 정당 소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최가박당 지금까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이니의 셜록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저는 6시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all stop 어느 누구라 해도 이 현장을 벗어나선 안 돼 명백한 이 사건 속에 긴장하지만 난 밀실 안에서도 자유로워 이미 너의 떨린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 은밀하게 노린 심장의 보석 너의 불안한 그 시선까지 꿰뚫었어 난 용의 선상에 널 찾아냈어 난 Freeze 아무것도 모른다 얼굴로 넌 내 몸을 흔들어 기회를 노려 두 개의 다 긴 밤불꽃처럼 터져 baby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숨간 미소지 I'm so curious yeah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에도 소나기가 세차게 1시간 동안 지났는데요. 저녁 시간대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함께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해당됩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 내륙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30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강수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100mm가 넘는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는 가운데 국지성을 지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 시간대인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충북과 전라동부, 경상 서부에는 30에서 80, 많은 곳 100mm 이상 보고 있고요. 제주도 제외한 그 밖의 전국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내일 양은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등 전국 16도에서 20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고 대기는 다소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최대 88%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방역 완화 혜택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증명서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기술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하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오늘 오전까지 일본 우길기 관련 상품들을 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무력화의 근거가 됐던 노조 아님, 이른바 법의 노조 통보제도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주진우 라이브 출연했습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국회나 청와대로 갈 게 아니라 경사노위에 와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네, 대변인님, 저기 최저임금 회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4차 전원회의가 있었고요. 조금 전 5시 20분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네. 플러스 기차 중이어가지고 연결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전화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옥성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차역 앞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죠? 예, 그래서 최대한 조용한 데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기차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라는데 아주 소음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요. 조금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도록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전화를 해서 최저임금 어떻게 됐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쿠팡 문제도 좀 물어보고요. 주 52시간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제는 좀 조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최저임금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회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5시 20분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이제 표기 방법 관련해서 사용자 측에서는 뭐 시급만 표기하자 하고 노동자위원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해서 표기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제 업종별로 차등 지급 적용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안 된다. 모든 업종에 구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기존에 하던 대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하동적인 거 관련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5차 전원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합의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게 얼마나 인상되는 거냐, 네. 얼마로 되는 거냐라고 네. 하는 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회의에 계속 참여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왜 경사도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사노위 어저께 문상현 위원장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경사노위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기구이거든요. 네. 근데 자꾸 경사노위에서는 합의를 종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사노위의 구성상 노동자들의 입장이 올곧게 대변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기타의 협의기구, 대화기구에는 민주노총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 협의기구, 거기 노사정들이 참여하는 기구들도 있는데 현재 46개 정도 기구에는 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다 힘들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유예 기간도 충분히 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나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혹은 고용노동부 발표로 보면 한 현장의 90% 정도는 이미 이제 적용할 수 있다. 네. 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뿌리 산업이나 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율이 좀 낮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언론의 우려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단순하게 노동시간 52시간의 문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조선업종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이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독식 구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익의 한 25% 정도를 가져온다라고 중앙회장께서 지난 4월 달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게 또 임금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구조를 바꿔내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커다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네. 정부 발표로만 해도 한 360만 명. 근데 실제로는 한 500만 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체 노동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그대로 좀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대체휴일제도 또 국회에서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이 문제는 또 예.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어저께 기자회견도 했고 저희 입장을 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 휴일도 그렇고 거기서 적용 제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배제되어 있고요. 네.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심지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거든요. 아이고. 근데 산재 중대재해 사고의 25%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금 이런 법이 그리고 이런 제도가 좀 혜택이 미치도록 좀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류센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최초 목격하셨던 노동자분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뭐냐면 쿠팡이 예전부터 크고 작은 이 산업재해, 노동관계 문제, 강제노동 문제, 노동 조건 문제가 계속 부설에 올랐죠. 네.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한 노동자들도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쿠팡 사측이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저께 증언대로 하면 항상 현장에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이 나서 이번 화재에서도 이렇게 크게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도 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자에게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큰둥했고요. 예. 또 심지어는 노동 강도 높여내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현장에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기업의 이익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되게 소홀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애석하게도 또 한 분의 또 우리 소방 노동자가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성님께서 52시간 근무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임금 구조가 대기업에 쏠려 있어서 그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4443님께서는 최저임금 합상할 때마다 1시간 일해서 10,000원은 받자, 냉면 한 그릇은 사 먹자라고 외쳐보지만 냉면값은 점점 오르고 냉면과는 영영 멀어지네요. 작년에도 주라이브에 문자 보냈었는데 안타깝네요.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도 좀 팍팍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주주님, 저 한 말씀만 더 잠깐만 짧게 드리면 네. 될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노동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저희 나라 기본급, 고정급이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당이나 상여를 통해 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을 충동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싫어도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기형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이 부분들을 다 같이 본질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보고 함께 이제 개선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네. 우리 청취자도 함께 했으면 죄송한데 다음번에는 출연하셔야 되겠어요.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다음번에 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예, 초대해 주십시오. 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변인을 통해서 여당이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꺼리낄 게 없다고도 했는데 이 엑스파일을 두고 야권 내에서도 입장이 좀 미묘합니다. 보여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했다, 아니다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엑스파일 자, 이번에 문제가 되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논란의 핵심은 어쨌든 이게 첫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누가 이런 파일을 만들었나?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네. 공작 정치를 하느냐. 네. 또 정치 공작을 통해서 사실은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통해서 후보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반사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정치 세력이 누구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장성철 씨는 왜 이런 걸 입수해서 또 폭로를 했느냐. 네. 폭로하면서 내용을 폭로하지 않고 내가 봤더니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네. 나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판단까지 해줬잖아요. 네. 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근데 뭐 윤석열 엑스파일에서 장성철 소장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름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에게 네. 이거 왜 해필이면 네. 그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뭐 개국본인가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파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터뜨리면 여러분들이 잘 좀 전파해달라, 그런 취지 같아요.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그때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선거 때 되면 또 다 그렇게 하죠. 생태탕이 나오는구나 뭐 또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 내용 다 또 뭐 별 볼 일 없는 이야기겠다 했는데, 그걸 야권의 그것도 이제 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내가 봤는데 이거 심각하다. 예.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왜 그랬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구나. 왜 그랬어?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네.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네. 송영길 대표는 쌓아놓은 파일 빨리 공개해라. 네. 그리고 장성철 이분은 어디서 그런 파일을 얻었는지 출처를 공개하고 네. 또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지 결국에는 윤석열을 견제하려는 여당의 그런 목적에 충실히 복무한 거 아니냐. 왜 아군 진지에 수리탄 터뜨리냐. 네. 그러니 그 내용을 전부 왜 그랬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아니 송영길 대표의 내용 공개하면 해명하라. 뭐 그래 네.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전에 장성철 씨가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장성철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장성철 씨가 네. 6월 20일 일요일 날 오후 그러니까 6월 20일 오전에 글을 올렸더니 네. 6월 20일 오후 12시 1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김재원 최고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5분 43초 동안 통화를 했네요. 그리고 네.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기자들이 좀 이야기를 한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를 바보같이 여긴다. 그러니 저와 관련된 부분 좀 삭제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장성철 씨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장성철 씨하고 전에 같이 일도 하고 네. 상당히 또 자연스럽게 잘 지낸 관계고 또 뭐 그거 삭제해 달라는데 그 부분 뭐 내가 못 삭제하겠다 뭐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해 주셨군요. 삭제해주고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삭제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내용 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파일 보셨어요? 달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니 그거 윤 총장한테 넘겨주지, 이제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윤 총장이 이런 지금 파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대응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넘겨줘 버리지 그래.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넘겨줘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공개해라. 네. 공개해버려 그냥. 근데 내용이 좀 심각한가요? 내용이 뭐 어때 도대체? 그랬더니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이런 글을 쓴 거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믿고 가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네. 그런 생각 아니냐.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공개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날 줘. 내가 공개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김재원 그렇죠. 최고가 날 줘라. 그럼 내가 공개할게. 그렇죠. 그랬더니요. 그건 안 되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쭉 하다가 이제 또 삭제해달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자꾸 싸움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싸움 붙이는 게 뭐 있어. 그냥 공개하면 되지. 네. 또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 이름 빼주세요. 도대체 뭐하러 제 이름까지 거론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장성철 씨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게요. 그래요. 곧바로 빼줄게요. 그거 삭제해줄게. 근데 내용이 뭐냐? 나 내용이 좀 궁금하다. 그렇죠. 나한테 넘겨줘 봐요. 또 한 번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하여튼 도저히 못 넘기겠다고 세 번째 그 이야기 또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고 저보다는 좀 저 젊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완전히 이제 두 번이나 잘렸으니까 네. 거절 당했으니까 그럼 주지 말아요. 그거 나가면 내가 뿌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약간 멋쩍어서 네. 그래 안 줘도 돼요. 네. 뭐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는 안 받겠다고 하고 외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장성철 씨하고 말다툼할 생각도 없고 네. 천만다행히 우연히 이 대화 내용이 두 번의 통화가 최근 한 5년 동안 두 번 통화한 게 그날인데 네. 20일 날 그리고 그날 통화한 것을 녹음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녹취록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하도 이제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들려드리겠다고. 네. 그리고 아마 장성철 씨도 아마 최근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네. 기억에 혼란이 있지 않는가. 저분이 뭐 굳이 거짓말해서 저한테 무슨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될 리도 없고 저한테 뭐 크게 손해가 될 리도 없지만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올려놨어요. 그리고 네. 제가 언론인들 전화에 막 힘이 들어서 네.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녹취록을 올려놨어요. 네, 2661님께서 누구 말이 맞나요? 장 소장은 김채구가 안 받았다고 하던데 삼자대면 해야 되나요? 뭐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고요. 맞아요. 네, 김채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녹취록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엑스파일 아군 진영의 수류탄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 수류탄은 바로 송영길 대표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을 어떻게 반입했는지는 몰라도 아군 진지에 터뜨렸죠. 아니 그 엑스파일을 여권에서 만들었다면 이건 불법 공작이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얘기했는데 누가 만든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근데 내용도 모르고. 장성철 씨는 이거 송영길 대표도 봤다는 바로 그 파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파일이 그 파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죠. 네. 근데 네. 어쨌든 그런 파일을 만들 이유가 민주당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엑스파일 파일 얘기는 뭐 송영길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송영길 대표가 했는데 엑스파일 사건을 키운 거는 사실은 장 소장이었고 국민의힘 쪽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윤석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에 이런 약간의 내부의 권력 투쟁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플랫폼 가보면 저 열차가 뭐 그 KTX가 들어오든 화물차가 들어오든 무궁화호가 들어오든 네. 다 세워서 그 승객 태워서 목적지를 보내주잖아요. 예. 우리 당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 당으로 전부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에 내보내는 것이 지금 대선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그것이 유일한 승리 전략이에요. 예. 그러면 당 밖에 있는 분, 우리 당으로 올 분들은 우리가 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아주 공평하게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 오잖아요. 근데 네. 입당 안 했다고 당신은 우리 편 아니야.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상황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네. 그런 기류가 당내에 있긴 하잖아요. 아, 저는 몰라요. 아, 몰라요? 예. 아, 잘 빠져나가시네. 아, 요즘 제가 이제 저 최고위만 가고 네. 거리의 최고위원 아세요?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네. 이제 주로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뭐 그런 음흉한 흉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윤석열 총장을 보고 예를 들어 빨리 들어라. 네. 뭐 8월 달까지 들어라는 대표님 말씀은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우리 당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뭐 네. 좋은 뜻인 것 같지만 그의 대선 주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사실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 보고 뭐 간보지 마라 뭐 들어라 뭐 검증하자 이러는 분들은 좀 사실 거칠게 말하죠. 들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뭐 환영식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꽃다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기만 잡아먹을 듯. 하면 네. 들어오기만 하면 물어뜯겠다 그리고 예. 죽이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그럼 과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거리의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기류가 윤석열 비토 기류가 좀 있긴 합니다. 아니 뭐 저는 다 환영하는 것 같아. 다 환영한다고요? 예, 한두 분이 뭐 이제 경쟁자니까 네. 뭐 그분들이야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다 환영.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한두 분 뭐 경쟁자만 그렇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렇게 장성철 소장 그분은 뭐 사실은 저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말은 이제 네. 검증을 준비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뭐 왜 그랬는지. 그렇죠. 8929님께서 공작 우구는 하는 거 보니까 속 시원히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지요. 조국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고 윤석열 씨에게는 공작인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9437님은 의원님 엑스파일 내용이 대체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몰라요. 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파일이 이상한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보셨으면 저 다 보도해 버리세요. 저는 뭐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일부러 안 보셨어요? 아니 뭐 굳이 관심도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예, 지금 뭐 바쁜데 뭐 그런 거. 아, 그렇습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엑스파일 사건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하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우리 당 외에 있어도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 또는 더 나아가서 예? 당장에 입당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 당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네. 지금 우리 당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팔짱 끼고 뭐 죽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플랫폼 정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뭐 별로 조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김재훈 의원은 이렇게 다 플랫폼 이 역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한 차로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차가 안 되고 뭐 뒤에 떨어지면 택시비라도 줘서 네. 택시 타고라도 따라오세요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빨리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플랫폼 정당이냐고. 네, 지금 플랫폼 정당으로는 잘 못 가고 있네요. 좀 삐걱거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네. 네. 5328님께서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오셨을 때부터 팬 됐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팬 한 명 늘었습니다. 네. 그래도 주진우 앵커 팬이 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4913님께서 플랫폼엔 탑승자만 있을까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내릴 역도 제각각 아닌지요?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 경선 날짜에 경선에 한목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경선장으로 데려가는 플랫폼.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 승인됩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찬성하고 예. 다만 제가 이제 요청한 것은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당을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났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몽땅 좀 받아들이자 대사면령을 내려서 네. 우리 대선에 전부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 전부 다 받아달라. 예. 그랬더니 뭐 이준석 대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간첩 자수기관 네. 뭐 이런 거 두고 그때 네. 하면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뭐 이래 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한 2주 정도 기간을 정해서 네. 자수 기간을 줘서 자수하여 강령 잡자. 예, 그런 뭐 불법무기 자진 신고하면 그렇죠. 그냥 소지하게 했잖아요. 네. 이번에 좀 그래 좀 하자고. 굳이 자꾸 우리 식구인데 공천 안 주고 해가지고 네. 당의 속상해서 나간 분들 좀 불러오자고. 네. 그까지 하자고 했죠. 대사면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또 대표께서 또 달리 생각하면 또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꼭 그까지 반대하겠나 싶네요. 저기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곤란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병역을 아주 산업기능요원으로 충실하게 복무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거 기자회견하는 두 분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두 네. 분이 나오면 꼭 남철 남성남 같은 모습으로 네. 기자회견을 하던데 그분들 이야기 제가 별로 신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남철 남성남은 알아듣는 사람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만 들어요. 이 방송에 뭐 남철 남성남 아는 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젊습니다. 4767님께서 저는 골수 민주당원인데 김재원 의원님 말씀 시원시원합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골수 민주당원도 또 표 달리 찍을 수도 있어요. 좀 봐주세요. 자, 야권에서 대권 잠룡으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도 출마를 꼭 하도록 권했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법조인 출신으로 정통 법조인 출신으로 김재원 의원님 감사원장이란 자리가 정치적 고도의 중립성 이런 거 도덕성 필요한 데인데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갑자기 감사원장이 있다가 대권으로 직행 이건 조금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고도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수행했는데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이 정권에서. 누가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다 그래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이런 정권을 그냥 계속 가게 하면 안 되겠다. 내라도 나가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얼마나 충정이 있습니까? 훌륭하죠. 그러면 훌륭한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동안 해왔던 일이 정치적으로 그동안 열심히 똑바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정권을 그냥 가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플랫폼 만들려고요? 믿는 거는 누구 자유죠. 자, 3116님께서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중심으로 쭉 가다가 대선 임박해서 무너지면 후보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윤석열 씨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보수 진영에서 공작하는 것 같아요. 엑스파일 문제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저게 내용이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내용이 다 엉터리예요. 그래요? 네. 내용이 엉터리입니까? 엉터리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요? 네. 어떻게 되는지 안 보셨다는데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뭐 엉터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네. 아는 듯, 몰라요. 듯. 실제 몰라요. 자, 실제 어떻게 되는지, 엑스파일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는지 또 모시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거리의 최고위원이라고요? 예. 요즘 뭐 오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교통정보 시간입니다. 지금 도로 위로 퇴근길 정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9km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순산터널 부근과 팔곡 분기점 또 광천 부근에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남동에서 문학나들목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창 분기점부터 4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산막에서 광명 부근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산본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평촌 나들목부터 산본 나들목까지 4km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또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김재원 의원 오랜만에 뵀어요. 네,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또 오며가며 봤던 사이라서요. 네, 반가웠습니다. 상대방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어가지고 저하고는 굉장히 그렇죠. 네, 인연이 꽤 있습니다. 큰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소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보도됐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에 재수감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 부회장이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경향신문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자료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구속이 된 지난 1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9일까지 143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임 접견을 183번 했습니다. 183번 했으면 하루에 한 번꼴이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변호인 접견이 특별 접견이어가지고 더 일반 접견이랑은 좀 다른데요.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이었습니다. 네. 166번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변호인 특별 접견권은 재판 대응을 위해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저도 구치소 접견 자주 갔던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호사의 시간 그리고 의뢰인의 비용 부담만 괜찮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돈 있는 그 범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이런 수감자들은요, 일부러 심기 보호를 위해서 매번 가서 이렇게 변호인 접견만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따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공간, 변호사를 만나는 공간은 일종의 여러 명과 섞여 있거나 혹은 독방에 있는 감옥과는 좀 다른 공간이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이랑 아예 다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그 접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건 일반 접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구치소 가서 어떻게 면회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요, 구치소에 좀 블랙리스트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면회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불이 삥삥 펴지고 주진우 씨 저쪽 방으로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불려가요. 꼭 불려가서 꼭 면회를 해야 되겠냐, 기사를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일반 접견 땐 그러는데 저쪽 안쪽으로 가면 특별 접견하는 방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가면 칸막이도 없이 시간 제한도 없이 이렇게 그 특별 접견을 할 때는 이런 그 수감자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손도 잡을 수 있고요. 뭐도 마실 수도 있고 편합니다. 여러모로 그런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지켜보는 교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재판과 관련돼 있는 전략들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밀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요. 지금 진행자와 저 사이에 이런 유리막, 플라스틱 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혀 있지 않고요. 네. 물론 코로나니까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거기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된 때나 법정구속이 된 때부터 징역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때 보낸 시간도 자신의 집행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아니죠. 정확히는 징역형을 살았던 시간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돈이 있는 구속피고인이라면 이 시간을 변호인과 만나면서 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게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또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사건도 굉장히 기록이 많고 재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빈도를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 자기의 권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용 때문에 꿈꾸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소위 집사 변호사라고 해서 수감자의 수발을 드는 변호사를 비꼬는 법조계 은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한 비용들이 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말씀처럼 쉽게 꿈꾸기 어려운데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일반인 한 명당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하는 평균 횟수가 2016년 5.84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변호인 특별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빈틈을 지적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도요. 주기적으로 변호사 징계 내용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특별 접견권 남용 사례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함으로써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서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직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것도 받기도 합니다. 네. 슬기로운 단방 생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요. 자기의 돈을 잘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YJ님께서 JY님이 아니라 YJ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재용 씨 경영하고 싶으면 범죄를 짓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혹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가슴 아프게도 소방관들 일에 하는 말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화재 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네, 인간이라면 그런 위기에서는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위기를 참 네. 마다 않고 불 속에 뛰어듭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네, 그러한 직업적 소명을 소방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도 네. 취재하면서 이런 말들 자주 들었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번 쿠팡 화재로 목숨을 잃은 김동식 대장의 사연을 보면서 다시 이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김 대장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지하 2층을 수색하던 중에 불길이 다시 치솟아서 구조팀마저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맨 뒤에 있었고 모든 동료의 탈출을 도왔는데 끝내 자기는 마지막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아유,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실종 4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처럼 연간 400만 건에 달하는 화재 구조활동을 소화하는 소방관들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체 건강 이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예, 특히 동료라면 더욱더 잊을 수 없는 현장이고 가슴 아픈 일일 텐데요. 네. 그래서 소위 PTSD에 시달린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이 56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네, 게다가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기간에 순직한 사람이 23명, 소방관이 23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엄청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더 많습니다. 네. 네, 게다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에 따르면 매년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전체의 3%가량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명 구조를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고 정희국 소방이 사연인데요. 2019년에 숨진 그가 지난 4월에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정 소방이가 강기봉 소방교와 함께 2016년에 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태풍 때문에 강물에 불어났고 이 강물에 고립되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이에 2사람이 물살에 갇히게 되었고 다음날 강 소방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3년 후에 이러한 PTSD에 시달렸던 정 소방이가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요. 너무 괴롭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는 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돌봐줬어야 되는데 이 소방관에 대한 그 관심, 지원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처우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여론으로 형성돼야지 정책 입안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해 4월달 전국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조금 바뀐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갑을 사비로 사서 쓰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치료를 사비로 이렇게 사비를 들여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좀 나아져야죠.
네, 이제 그래서 국가직 이슈가 한참이었었는데요. 네. 그것이 바뀌고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소방관 가장 선망받는 존경받는 직업이고요. 그렇죠. 영웅이죠. 예. 일상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존경한다고 예. 말은 하는데 그 걸맞는 처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동감합니다.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 저희 주진우 라이브도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먼저 준비한 주제는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병역 특혜 논란을 두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역 특혜라고 보기도 그런데 어떤 특혜는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지금 그 내용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당시에 대학교나 대학원에만 재학 중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07년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금 대체 복무 중이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연수생 선발 과정에 또 참여했다는 거죠. 예, 경쟁률이 3.5대 1이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게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지원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서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때요? 예, 이에 대해서 직접 11년 전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연수 지원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다며 이걸 적시했기 때문에 위법이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당시 선발위원장도 뭐 관련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예, 당시 선발위원장이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라며 대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며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 특혜로 인지되는 프로젝트지만 당시로서는 정원을 간신히 채울까 걱정할 만큼 홍보 등이 미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후에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알면서 규정 위반을 한 거라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 어떻습니까? 일단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재학생 신분이든 졸업생이든 지원하는 건 자유 아닌가,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하고 비판을 해라, 뭐 이런 꼬투리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들이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자격도 안 되는 곳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친절하게 해명까지 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자를 향해서는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댔으면 좋겠다. 왜 공고와 다르게 합격시켰는지 정부 지침이 변경됐으면 변경 공고라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공고 지침하고 좀 다른가요? 내용이?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참에 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선거판은 결국 진실이 아닌 꺼낼 수 있는 패에 결정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뭐 이외로도 본인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공정에 대한 잣대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외로도 공정을 외치던 대학생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건 최소 50군데 이상 압수수색해봐야 정확히 판단 가능한 거 아니냐.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해서 당시 담당자가 트윗으로 해명한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뭐 그러면 공문을 보고 지원조차 안 했을 졸업생들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뭐 저 말이 사실이라도 공고와 다르게 선발됐다면 특혜가 맞다고 본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수 커뮤니티 분위기는요? 예, 뭐 병역 특혜 논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있었고요. 아, 그렇죠. 일베 사이트에서요? 예.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는 좀 의견들이 좀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좀 갈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일베 내에서는 좀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입니까? 일베에서는? 예, 일베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나마스테 SLA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조민에게 분노하던 MZ세대들 이준석 씨에게는 어떤 스탠스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베에서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 재밌네요. 네. 특이합니다. 네.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그 최근 그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그 엑스파일 관련한 발언 이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네. 일단은 뭐 좋겠다, 무대응하면 그만이라서 한마디로 뭔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안 하겠다, 그냥 뭐 대선 출마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정치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뭐 일개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도 모든 언론사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대통령 하려면 그것보다 몇 배로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 네. 또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다, 이게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사실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 씌우는 민주당이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반응이 있네요.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특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미 공개됐어야 정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인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외로도 엑스파일 내용을 막상 보면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뭐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판을 키우는 것 같다는 뭐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노이즈 마케팅으로요? 예, 뭐 마지막으로 뭐 이 장성철이란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김무성계 출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터뜨린 걸 왜 민주당 탓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9님께서는 일베에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디스합니다. 네. 그런 흐름이 있죠. 7516님은 우리나라 언론에 속된 말로 떴다고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의혹 공방에 휩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면을 비추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자, 이거 궁금했어요. MZ 세대들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25살 박성민 씨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반응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판적인 반응은 이렇게 여성들만 우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네. 박성민 씨가 25살에 대학생이 청년 비서관이 됐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자 우대한다, 이 정권은. 이게 뭐 아무래도 또 젠더 이슈가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좀 종종 보였고요. 예. 뭐 이해로도 그냥 능력에 대한 어떤 입증보다는 그냥 이런 성별로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주로 있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이렇게 청와대 가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근데 또 응원하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을지, 이런 반응이 있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과 대처는 환영한다. 세상은 이미 기존의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교체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반면으로 응원한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다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청년 정치인 것 같고 어린데 본받을 게 많은 것 같다라면서 의견이 굉장히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첨예하게 나누죠. 예, 맞습니다. 네. 김한규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김한규 비서관에 대해서는 뭔가 멋지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그 선거 끝나고 본인의 패배를 분석하고 성찰하고 이런 정치 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특히나 좀 어려운 지역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어려운 지역에 직접 도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분석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응원한다는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의 분위기는요?
주로 이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뭔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들이 좀 대다수였고 특히 성별 이슈로 이게 많이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비판적이죠. 예. 보수 커뮤니티 일베에서는 다 비판하겠지만 그래도 근데 젊은 그 대학생 이거 파격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청년을 대변하겠다 이런 목소리는 별로 없나요? 그런 걸 기대한다는 목소리들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청년으로서 뭔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있었습니다. 청년 황희두 씨, 박성민 비서관한테 어떤 점 기대하고 있습니까? 청년 비서관 그 전에 있었던 김광진 비서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비서관이었어요, 김광진 비서관. 예, 맞습니다. 네. 계층 갈등으로 국민들을 분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리의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고백을 하면 눈이 커질 거야. 동그래질 거야.